오늘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지 본문의 1번 보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을 살펴볼 텐데 처음부터 신라가 당과 연합을 한 건 아닙니다. 자,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양가로 1번의 배경을 보면은 7세기 중반 되면은 백제는 유명한 의자왕이 왕자에 오르면서 의자왕이 후반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약간 제대로 된 정치를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지만은 초반의 정치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며 정치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의 이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땅까지 건너갈 정도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릴 정도로 유명 인사였어요. 자, 이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신라를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많은 성들을 빼앗아 왔었어요. 이 성을 빼앗아 온다라는 것은 이제 성이라는 건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거기를 가져오는 건데 수많은 성을 빼앗아 왔는데 그 중에서 신라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성은 대야성이라는 성입니다. 오늘날 경상도 합천 지역에 있는 성인데 이 대야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야성이 뚫리게 되면은 어디까지 쭉 바로 뚫리냐면 신라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전쟁을 할 때는 왕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럼 왕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신라의 수도인 경주겠죠. 그래서 경주까지 가는 직선 거리가 아예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야성이 최후의 보루일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대야성의 주인 성주는 김품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사위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신라의 삼국통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김춘추입니다.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그래서 김춘추는 오른팔 왼팔이 있습니다. 오른팔이 누굴까요, 여러분?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이라면 왼팔은 바로 김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위인 김품석을 많이 신뢰했고 김품석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곧 누구의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김춘추의 군사력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김춘추 세력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 김품석이 지키던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김품석과 김춘추의 딸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군사력도 다 백제에게 넘어가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이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보면서 그 기둥에 멍하니 서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춘추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뼈아픈 상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혼자 힘으로 이 백제, 너무 무서워요. 백제를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라는 자기 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누구를 떠올렸냐? 고구려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연합하기 위해서 누가 집적할까요? 김품석을 잃고 이제 위기에 빠진 김춘추가 자신의 세력을 입지를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고구려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건너가서 우리 신라와 손을 잡자라고 우리 신라를 도와달라라고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때 당시 고구려의 집권자가 누구냐면 유명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이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백제랑 사이가 좋은데 굳이 백제를 배신하고 신라를 도와준다고 해서 고구려에게 이득이 있을까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구려는 지금 어디를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게 빼앗아왔던, 백제로부터 빼앗았던 어느 강 유역? 한강 유역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신라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춘추가 온 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신라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나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김춘추가 순진하게, 고구려는 솔직히 말해서 신라를 도와줄 생각이 없지만 김춘추는 그 말을 믿고 순진하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구려가 연개소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뺏어간 우리 한강유역 그쪽을 내놔라. 근데 이 한강유역은 신라 입장으로서 포기할 수 있는 지역일까요? 아닌 거죠. 어떻게 차지한 한강유역인데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면서 거절하는 순간 연개소문은 옳다구나 하고 김춘추가 그걸 허락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1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거절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거절하게 되면 그걸 빌미로 너 내 말 안 듣는구나 해가지고 어디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감옥에다가 김춘추를 가둬놓고 나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김춘추는 적국에 홀로 이렇게 들어가서 감옥에 갇힌 입장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김춘추가 고구려로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비상금을 챙겨갔어요. 돈으로 챙겨간 게 아니라 요 화폐가 다 다르니까요. 김춘추가 무엇을 챙겨갔냐면 질 좋은 청포를 챙겨갔습니다. 푸른색 기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00보 정도의 길이입니다. 보가 한 걸음이거든요. 꽤 많은 양을 가지고 간 거죠.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푸른색 비단, 질 좋은 비단이거든요. 네, 오늘날로 30억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물가 가치로 봤을 때. 자, 이 30억을 고구려의 고위 관료인 선도해라는 사람에게 몽땅 줬어요. 그리고 선도해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네, 감옥에 있는 나를 빼달라. 그러니까 뇌물로 부탁을 한 거죠. 자, 선도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포를 꿀꺽 삼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 빼줬을까요? 안 빼줬을까요? 네, 안 빼줍니다. 대신에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토끼와 자라. 경주하는 거 말고요. 용왕님이 아파가지고 토끼간이 필요해가지고 자라가 별주부전이죠. 자라가 토끼를 꼬셔가지고 용궁으로 데려가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실토를 해버린 거죠. 너 사실은 용궁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네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낼 거야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토끼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때 토끼가 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아니 근데 나 지금 간을 저기 햇볕에 말린다고 바위에 빼놨는데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야겠는데? 그 말에 속아서 돌아갔더니 토끼가 땅에 딱 닿자마자 자라를 놀리고 야 너 그걸 믿냐?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김춘추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 지금 감옥에서 빼달라고 지금 이거 총포를 준 건데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를 돌려주냐?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야기를 나한테 해준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해서 옳다구나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연개소문을 부릅니다. 연개소문에게 제가 그때는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제가 신라로 돌아가자마자 여왕님께 얘기해서 한강유역을 무조건 고구려에게 반납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여왕님은 내 말에만 껌뻑 죽어요. 자, 그러니까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김춘추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라는 빌미로 감옥에 가둬놨는데 근데 이 빌미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죠. 감옥에서 풀어줘서 신라로 보낸 다음에 무엇을 약속받을까요? 한강유역 돌려줘야 된다. 그쪽 땅 줘야 된다. 라면서 보냅니다. 자, 김춘추가 그 말을 들을까요? 아닌 거죠. 안 듣고 절대로 어디로 안 갈까요? 고구려로 절대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버릴까요? 오히려 중국 당나라로 가버립니다. 한반도 내에서는 동맹을 맺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당나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신라가 당태종에게 동맹을 제의합니다. 이때도 김춘추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외교관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김춘추는 태어났을 때 당시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거든요. 그래서 김춘추는 진골일 때 당시 즉 왕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정치가로서 외교가로서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가 왕 이름 중에 본명을 알고 있는 왕이 많지가 않은데 김춘추는 우리가 본명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본명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당태종으로부터 동맹 제의를 해서 신라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너희가 원하는 중국이 원하는 건 어디예요? 중국은 오직 하나의 나라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only 고구려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정복을 목적으로 해서 당이 오케이 하는 겁니다. 네, 신라의 입장과 당나라의 입장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신라는 백제가 좀 더 크게 생각되고 당나라는 고구려를 좀 더 크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이 두 나라 다 신라 당의 입장에서는 제거돼야 될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라는 약속을 합니다. 네, 신라가 대동강, 우리 그 평양 있는 데 있죠. 거기 흐르는 강입니다. 대동강을 기점으로 그 북쪽까지 고구려 땅은 당나라에 양보하고 대동강 남쪽은 우리 신라가 먹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고구려는 당나라 가져라. 우리 신라는 어딜 가지겠다? 백제를 가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이 영향으로 신라와 당의 연합의 영향으로 이 나당 동맹에 맞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고구려와 백제도 더욱더 협력을 공고히 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일본 외와 관계를 강화하고 고구려는 돌골과 더 북쪽에 있는 돌골과 더 연계를 하는 거죠. 무슨 세력 떠올라요,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한 남북 세력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남북 세력, 동서 세력 부딪힐 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인데 순서가 중요해요. 어디가 먼저 멸망합니까? 네, 백제가 먼저 멸망합니다. 당나라는 끊임없이 고구려만 계속 두드렸어요. 고구려만 계속 문을 열어달라 했는데 고구려는 너무 전투민족입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제안을 한 겁니다. 고구려를 직접적으로 먼저 치기보다는 고구려의 동맹인 백제를 먼저 치자. 울타리부터 제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백제 멸망의 원인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고조선의 멸망에서도 봤듯이 모든 국가들의 멸망 원인은 지배 세력, 내부 세력의 분열입니다. 이때 당시 백제의 의자왕 있고 다른 귀족 가문들 많이 있었는데 이 왕 중심으로 집결이 잘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의 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앙에서 소집하는데 그 소집에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까요? 응하지 않는 겁니다. 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을 보면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서 기벌포, 항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 타고 들어오는 거죠. 기벌포에서 당나라 군대에게 패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을 수 있는 군사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결사대를 모아서 어떤 장군이 이끄느냐, 여러분 유명한 계백 장군이 유명한 황산벌에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노래에도 있죠. 그래서 신라군 이때 당시 김유신이 이끌던 신라군에게 패배하면서 이제 마지막 백제의 혼이 마지막 쓰러지는 거죠.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항복되면서 전쟁은 마감되고 백제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백제가 멸망하고 8년 뒤 고구려도 곧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 멸망 과정은 조금 달라요. 자, 나당 연합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전쟁으로 고구려는 야금야금 국력이 약화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청야 전술을 했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력을 많이 손실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껍데기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고구려의 집권자였던 연개소문이 죽게 되면서입니다. 연개소문 사후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개소문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3명인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첫째 연남생, 연남건 뭐 이렇게 이름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권력을 물려줬을까요? 첫째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줬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동생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권력을 공고히 해라. 동생들을 배척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엄청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가 좋게 될까요?
약간 불안해하시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삼형제가 똘똘똘 힘을 뭉쳐가지고 잘 됐었는데 백제에서에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에도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방에 세금을 걷고 지방에 군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으로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약간 내분이 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군사력과 돈이 있어야지 국가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첫째 아들이 내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지방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중앙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설득을 하겠다. 이 편지만 보내서는 애들이 일십을 한다. 내가 직접 가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중앙을 비우는 이때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동생들이죠. 그래서 동생들한테 너희 싸우지 말고 같이 둘째, 셋째한테 중앙을 잘 지키고 있어. 우리 가족들도 잘 보살펴주고 있어야 돼. 나는 동생들을 너희들만 믿고 간다 하면서 지방으로 갔어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첫째 아들 옆에서 이 첫째 아들을 도와주는 노비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일종의 이제 수행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비가, 수행 비서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중앙에 있는 동생들이 둘째랑 셋째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얘네들이 왜 군사훈련을 하겠느냐. 첫째인 너가 중앙으로 돌아오자마자 널 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는 거다. 너를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다.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우리 동생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둘째와 셋째 주변에도 어떤,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느니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첫째 형이 고구려를 위해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군사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허울일 뿐이고 하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그 군사를 모으는 이유는 너희 둘을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큰형님을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와 셋째도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우리 형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형님을 아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옆에서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슬쩍 의심이 삭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 첫째 옆에 있던 이 사람이 또 속닥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들을 믿으면 지금 가족들 떠나온 지 많이 오래됐지 않느냐. 가족들 안부를 묻을 겸 심부름꾼에게 편지를 줘서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내봐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그거는 뭐 동생들을 의심하는 거 아니니까 심부름꾼 보내는 것 정도야 아무 일도 아니지 해서 아무 노비나 붙잡고 야, 편지 줄게.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가족들 잘 있는지 우리 애기들 잘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심부름꾼을 보낸다는 사실을 얘네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얘기를 둘째와 셋째를 하면서 심부름꾼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 큰형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고? 암살하려고 암살자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 암살자는 암호로 된 너희 큰형님의 암호로 된 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서 검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대로 끌려가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악독한 막 엄청난 고문을 막 하는 거죠. 막 손톱 밑에 뭔가를 막 찌르고 인두로 막 뒤지고 그러면 없던 말도 막 술술술 부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그냥 단순 심부름꾼인데요. 그냥 편지 배달하러 왔는데요.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저는 암살자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첫째 입장에서는 이 둘째랑 셋째가 내가 보낸 심부름꾼을 이렇게 고문하고 있다. 이거는 나를 의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 자, 아무래도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하냐? 둘째, 셋째에게 유리합니다. 첫째는 너무 힘듭니다. 군사가 없거든요. 군사가 너무 부족해요. 나한테 군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안타깝게도 포기할 땐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가. 어떻게 하느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당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
우리 둘째, 셋째를, 동생들을 혼내달라. 당나라 군인들을 이끌고 고구려를 멸망하는데 그 앞에, 맨 앞에 이 사람이 서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내부 분열인 거죠. 영계서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 간의 내부 분열로 고구려는 의외로 손쉽게 무너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첫째 옆에서 속닥속닥 거리는 사람, 둘째, 셋째 옆에서 속닥속닥 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당나라에서 파견한 간첩으로 역사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나라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삼국 모두 간첩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했었어요. 간첩으로, 스파이로 활용됐던 사람들 신분이 주로 스님들이 많아요. 스파이를 스님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스님이 스파이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전, 첩보전이 엄청나게 많던 시절입니다. 정식으로 전쟁으로만, 전투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전략 전술도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고구려가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멸망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다시 흥하다, 다시 일으킨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자, 첫 번째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백제 부흥운동 있던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백제 부흥운동에서는 흑치상지, 그리고 복신, 도침, 각각 임존성과 주류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을 해요. 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들의 부흥운동이 성공했다라면은 삼국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실패했겠죠? 왜 실패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층의 내부 분열입니다. 자, 그리고 외에는 백제가 끊임없이 문물도 많이 전해주고 외교 관계도 돈독히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답을 하기 위해서 지원군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줬어요. 백강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백강전투에서 실패를 하면서 외의 왕계가 바뀔 정도로, 바뀔 위험에 처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실패인 거예요. 자, 고구려의 부흥운동 보겠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현무, 건모잠, 안승입니다. 각각 오골성과 한성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게 사람들 다 이름이에요. 되게 많죠. 그리고 되게 낯설죠. 그리고 누가 백제고 누가 고구려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좀 힘들죠?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은, 자, 백제는 몇 글자예요? 2글자죠.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짝수죠. 고구려는 몇 글자예요? 3글자니까 홀수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에 나선 사람은 흑치상지, 짝수죠. 복신, 도침, 짝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고구려, 홀수죠. 고현무, 건모잠, 홀수 맞아요. 누구만 좀 조심하면 돼요? 안승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안승은 별도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교과서 살펴보면서 안승을 또 봐야 돼요. 안승만 별도예요, 여러분. 이 사람 고씨죠. 고구려에서 고씨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출신일까요? 왕족 출신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별도로 봐야 되는 안승이 건모잠을 제거하고 신라에 항복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